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실은 15장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현대실은 15장은 시 읽기의 방법입니다. 시 읽기의 방법. 어떻게 보면 이제 시 읽기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관에 보면 첫째 줄이 나오죠. 시는 산문을 읽을 때와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읽기는 이제 보통 크게 거시적인 읽기와 미시적인 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 읽기는 큰 틀을 보는 것이고 미시적 읽기는 약간 작은 틀을 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산문과 시를 비교를 해본다면 산문과 시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이 산문 같은 경우는 무엇을 전달하느냐 또는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전달하느냐인데 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떻게 전달하는 무엇을 전달하느냐라기보다는 시에서는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거에 이제 포인트가 있겠죠. 어떻게 전달하는 이거고요. 또 산문에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시에서는 의미를 모호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산문에서는 뭡니까?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한다. 있는 것을 전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시는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산문은 다른 언어로 대체 가능하죠. 다른 언어로 대체 가능. 그런데 시는 다른 언어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산문과 시의 특징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자, 275쪽을 보면 이제 시 읽기의 조건이라고 나왔죠.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단락까지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단락부터 보죠. 이처럼 동일한 언어라고 하더라도 산문과 시에서 언어의 사용법이 다른 것처럼 언어를 읽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치세요. 자, 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언어의 시적 사용법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유적인 의미까지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자, 비유적인 의미까지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또 이런 말 나오죠. 거기 시를 시답게 읽는다는 것은 아무리 의미를 고정하려고 해도 결코 고정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언어를 통해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긴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텐션. 이거는 이제 알렌 테이트라는 사람이 그 긴장을 이야기를 했죠. 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긴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할 때 알렌 테이트가 이제 긴장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기 276쪽을 보세요. 276쪽. 그래서 이제 그런 긴장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중간에 있는 건 좀 건너뛰고요. 시 읽기의 방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276쪽에 나오는 2번 시 읽기의 방법. 시 읽기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별표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를 이제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시라는 장르의 관습을 이해하고 이제 시를 시로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를 읽을 때는 이제 시의 내부에 주목해야 된다. 내부에 주목하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나눠지겠죠. 거시적인 읽기와 미시적인 읽기가 있다. 거시적인 읽기와 미시적인 읽기. 그래서 이 거시적인 읽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런 그
그 시의 내용과 형식, 시의 내용과 형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이게 이제 거시적인 읽기라고 본다면, 미시적인 읽기는 시를 시로서 읽어내는 작업이다. 시를 시로서 읽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맥락적인 읽기라는 게 있어요. 맥락적 읽기. 그러니까 시를 이제 어떤 맥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의 뭐 시인들, 또 시인의 삶, 또 시대적 배경, 또 현실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읽어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맥락적 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거시적 읽기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7페이지입니다. 자, 277페이지에 나오는 거시적인 읽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거시적 읽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목이 있겠죠. 제목의 기능에 주목을 한다. 제목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의 반복되는 이미지나 구절, 핵심 제재 등을 이제 제목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 그 277쪽에 첫째 제목의 기능에 주의한다고 나왔죠? 넘어가 보세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277쪽에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둘째 뭡니까? 시 전체 형식이다. 시 전체 형식. 시가 어떤 그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본다는 겁니다. 뭐 2행 1년인지 뭐 3행 뭐 몇 년인지. 자, 278쪽의 둘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시의 화자와 대상. 시의 화자와 대상. 이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시에는 시인을 대신하는 허구적인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읽기라고 이제 그 나오고 있죠. 미시적인 읽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적인 읽기는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미시적으로 읽는 거죠. 미시적인 읽기라는 것은. 그래서 첫째는 언어적인 표현에 이제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적 표현 같은 게 뭐 사투리라든가 뭐 고어라든가 쉼표 또는 뭐 마침표, 느낌표 등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언어적 표현에 주목한다는 것이고, 자, 279쪽에 보면 2번 비유적 표현에 유의해서 읽는다. 비유적인 표현.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겠죠.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에 유의해서 읽는 거.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79쪽에 밑에 나오죠. 3번 의미의 복합성. 의미의 복합성. 이거에 대해서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 표현 같은 경우는 거기 279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시에서 등장하는 자연물이 자연물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 우리 매난국 쪽이라고 하죠. 사군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비유를 말하는 거죠. 자, 의미의 복합성은 280페이지로 가서 그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이육사의 절정에 나오는 이육사의 시 절정에 나오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구절인데, 이 겨울이라는 게 식민지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관습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구절 전체에도 그 겨울을 상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진술됐다. 그러나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에 비유했죠. 그러니까 강철로 된 무지개를 어떻게 볼 거냐. 겨울은 무지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무지개의 모든 속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이상향, 때로는 덧없음.
때로는 희망 이렇게 되는 거죠. 무지개.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잘 따져본다는 것이고요. 자, 맥락적 읽기라고 나왔죠. 이거는 280페이지 마지막 줄에 전기적 맥락이다 이렇게 주세요. 전기. 그 맥락적 읽기에 전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기적인 맥락. 그래서 281쪽의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시인의 의도가 그대로 시에서 의미로 실현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대로. 자, 그런데 어떤 시인의 삶을 배경한 건 맞죠. 자, 281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분명한 것은 시인의 삶을 배경으로 시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운이 나오죠. 하나운. 이 하나운 시인은 일종의 그 나병 환자였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치세요. 그의 병력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절실하게 다가온다. 나병 환자라는 그 병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겠죠.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게 그 밑에 나오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뭡니까?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된 사람들이죠. 자, 이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된 사람들과 관련된 게 디아스포라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서정주는 자화상에서 애비는 종이었다 이런 말 나오죠. 애비는 종이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시적인 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아버지는 그 서정주 아버지는 김성수 농장의 농감이었어요. 그 농사 짓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기적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시적 무의식을 추적하는 증거로 활용된다. 그 다음에 미학적 맥락이 그 밑에 있죠. 미학적 맥락. 둘째, 미학적. 그래서 거기 이제 밑줄 치세요. 시인은 반드시 선후배 시인들과의 정신적인 교류를 통해 시인으로 성장한다. 선후배 시인들과의.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교류. 예를 들어서 그 윤동주라는 시인은 그 백석의 시를 필작하죠. 필작하면서 작가로 성장을 해요. 자, 그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셋째는 그 밑에 단락이 있죠.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맥락.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사회적 현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떤지. 그 밑에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 식민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박두진의 해를 충분히 읽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방 이후의 감격을 담고 있는 해라는 작품은 식민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쓰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의 분단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읽어낼 수가 없다. 자, 시 읽기에 실제로 가죠. 자, 283쪽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김수영의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283쪽. 김수영의 풀.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뭐 풀이 눕는다로 시작이 되죠. 풀이. 이 시는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렇게 이제 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라는 이런 작품은 이 풀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본다면 이 처음에 나오는 이 풀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권력이나 권위의 통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성적인 존재. 드디어 울었다. 이 드디어. 자, 드디어라는 건 뭐겠어요?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건 뭐겠어요? 풀이 바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과정.
여기 이제 집약을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풀풀이가 또 나왔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4쪽. 그래서 김수영의 풀은 제목에서부터 작품의 핵심 제재를 노출하고 있다 나왔죠. 제목에서부터. 이제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 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시는 그 다음 단락이 있죠. 3년이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연의 첫 구절이 풀이 눕는다로 시작된다는 거. 3년에서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이런 식으로 변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풀의 인격화라고 볼 수 있겠죠. 풀의 인격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풀이 눕는다는 구절 외에도 바람보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풀과 바람이 시적 대상으로서의 자연물이라고 한다면 풀이 눕는 장면을 관찰하고 있는 그 진수라는 풀바디의 시간, 인간, 즉 전체적인 그 상황을 서술하는 화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5쪽 미시적인 일.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미시적으로 읽는 거죠. 내용 자체를. 그래서 풀이 눕는다라는 문장 속에 전체 의미를 확장을 한다는 거죠. 문장이 짧으니까 호흡도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풀이 눕는다는 표현에서 의인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지만 1년에 드디어 울었다.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풀이 인격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286쪽. 286쪽을 보세요.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풀과 바람의 비유적 의미를 해명할 수 있을 듯하다. 풀은 바람을 상대로 눕고 일어나고 울고 웃죠. 눕다는 울다와 일어나다는 웃다와 짝을 이룬다. 풀은 바람을 맞아서 누울 때는 울지만 바람에 맞서서 일어날 때는 웃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이라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인 존재이면서도 수동적인 것을 이제 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맥락적 읽기가 288쪽에 나오는데 맥락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288쪽. 김수영 생전의 마지막 작품이다. 그다음에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1968년 김수영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문학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보도 쪽으로 이제 보도로 가고 있었는데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9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참여실론의 정점에 있는 연설문에서 김수영은 자유를 문학의 핵심으로 이제 뽑는다는 거. 자유라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90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유럽에 비해서 1960년, 68년의 한국은 억압적인 사회였고, 특히 정치적 금기가 강하게 작동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사회가 분단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통제 정책을 통해 실현됐다. 당시 언론의 자유는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김수영의 풀 이것들이 역사적 상황 60년대 그다음 자유라는 의미를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현대실용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